네, 정부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16세부터 34세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이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받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석영 제2차관 모셔서 통신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오셨으니까 또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직접 우리 차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혹은 TBS 앱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통신비 지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결국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뭐 회선 있으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16에서 34세, 그다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 별도 신청 없이 9월달 요금이 10월달에 보통 청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10월달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휴대전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연령대면은 자동으로 다 그냥 2만 원이 차감이 되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저희 둘째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거든요. 회선만 번호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요금을 지금 내고 있으면은 차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만약에 제가 이제 휴대전화 저는 뭐 지금은 한 개지만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한 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대 있다고 해주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혜택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한된 예산으로 하니까 일단 한 대씩만 국민당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만약에요. 잠깐 만약이라고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세 대가 있어요. 하나는 KT, 하나는 SK텔레콤, 하나는 LG. 이러면 어디로 가나요? 그거는 저희들 지금 사실 뭐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가장 먼저 개통한 전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예, 가장 먼저 개통한 전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뭐 가장 먼저 개통한 것이 가장 필요해서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가장 필요한 전화에 먼저 해주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일단 가장 먼저 개통 순서에 따라서 가장 먼저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빼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개통한 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는 거일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하죠.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고령층 중에 가족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본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라고 그러죠. 본인 명의,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16일부터 해서 10월 한 2일까지인가요? 우리가 그 명의 변경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을 하시면은 명의 변경을 하시면은 이제 신청을 받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명의 변경하는 거는 비교적 간단해요. 본인의 신분증, 뭐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증이겠죠. 하고 그 명의인하고 본인하고 어떤 관계라는 걸 가족관계 정명서나 뭐 의료보험증 뭐 이런 걸 가져가서 조금 그 이통사의 대리점에 가는 점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명의를 변경하면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변경이 안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뜰폰이라든지 혹시 법인 명의로 돼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알뜰폰은 됩니다. 알뜰폰은 되는데 법인 명의로 된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이 우리 국민들 하는 거니까 뭐 법인도 법인이긴 하지만 우리 자연인인 국민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에서 법인은 안 되고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산 멋쟁이님께서 둘째 자녀분이 군입대로 군 정지 중이시래요. 이런 경우는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 정지를 하고 계시더라도 아마 기본 요금이나 얼마를 내고 계실 걸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2만 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지를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나가는 게 15,000원이다 그러면
이번 달 15,000원 제해주고 다음 달에 또 5,000원 빼주고 이렇게 네네. 됩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2만 원이 안 나왔더라도 예. 이게 이제 약간 2월 되는 그렇습니다. 개념으로 해서 예. 그 다음 달에 예. 2만 원을 채워서 예. 차감을 해준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예. 소액 결제 같은 것도 하거든요,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는 사실 뭐 엄격히 얘기하면 통신비가 아니어서 물건을 산 값이잖아요. 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값이기 네네.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원이 안 해주고 통신 요금을 전해주는 거여서 소액 결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통신하는 예. 그 비용만 예. 차감을 네, 2만 원을 해준다라는 예. 말씀이신데요. 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네요. 네, 우리 건준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외국인 가족이 이제 외국인이시라고 배우자분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시네요. 참 애석한데 이번에 지원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만 한정을 해서 외국 국적 분들에게는 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네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적 국민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적 국민들만 지원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확인은 했습니다만 지금 나로살자님께서 부모님 명의 핸드폰 요금을 계좌로 요금을 이제 자동 이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부모님의 명의로 돼 있는데 계좌는 본인의 계좌에서 이제 요금이 나가는 경우. 이거 약간 애매한 듯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명의자를 기준으로 봐야죠. 명의자 기준.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2만 원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주고 이건 개인 둘 사이 하는 건 모르겠지만 명의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자 기준으로. 그렇군요. 네, 초등학생은 안 되냐라는 질문이 주셨는데요. 이건 나이로 따져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몇 살까지였죠? 15세부터 35세, 16세에서 34세, 40까지. 그래서 아마도 초등학생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되는. 초등학생하고 이번에 초등학생 긴급 돌봄 되고 네네. 중학생도 추가로 지금 긴급 돌봄 그렇죠. 15만 원이 지원이 네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긴급 돌봄 지원이 되니까 20만 원 이제 지원이 되니까 거기서 하고 고등학생부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지금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제 돌봄 지원이 되니까 거기서 충당할 수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15만 원 15만 원 플러스 2만 원이 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만 기준으로 하니까 16세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 16세.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고2, 고3 학생들이 좀 아쉬워하겠네요. 그래 어쨌든. 16세부터 되니까 고2, 고3도 같이 되는 거고. 고2, 고3도 되는 거. 중3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나이가 이제 중3. 15만 원. 지금 이제 제 생각을 하고 지금 중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또 다른 추가 질문 들어오면은 답변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디지털 뉴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한국형 뉴딜 중점 사업 중 하나가 디지털 뉴딜, 또 하나는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과기부가 이 디지털 뉴딜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은 내용인 거는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설명드리면 사실 뉴딜이라는 게 이게 원래 카드 놀이 할 때 이렇게 패를 돌리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리는 걸 뉴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인데 아시는 것처럼 뉴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한 거잖아요. 그건 토목공사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게 아니고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기반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혁신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된 건데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 건지, 인공지능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교실에 비대면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와이파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국의 초중고 교실이 38만 개인데 지금 깔려 있는 건 와이파이가 4만 대밖에 없어요. 그럼 38만 개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거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이라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 비대면 뭐 원격 근무나 원격 회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내용. 그다음에 스마트 SOC라고 해서 도로나 하천 터널 이런 데를 IoT 센서나 이런 걸로 스마트하게 관리하면은 훨씬 재난이나 재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디지털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은 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혁신적으로 변화가고 있고 지금 뭐 보셔도 뭐 세계적인 기업들 보면 다들 그런 쪽이거든요. 플랫폼 그렇죠. 기업이라든지 통신망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 건 알겠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해요. 결국에는 이건 이제 재원 마련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예산도 예산이고 그리고 뉴딜 펀드도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뉴딜 펀드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뉴딜에 이제 뉴딜 펀드가 투자를 하는 어떤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산업체라든지 그렇죠. 뭐 기업 같은 데 선정을 하게 될 텐데 분야 선정하고 그럴 때 이제 얼마나 투명성이 보장이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저도 정확히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뉴딜 펀드는 크게 이제 뉴딜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부장 펀드에서 소부장 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뉴딜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면은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뭐 인공지능 기업이랄지 그린 뉴딜에 관련된 뭐 해상 풍력 기업이랄지 이렇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프로젝트 자체에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 댐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럼 데이터 댐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 자체에 투자하는 그런 2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펀드를 결성하고 운영하는데 어차피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고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투명성이 지켜지고 또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선정하고 이럴 때는 과기부에서는 뭐 개입을 한다든지 혹은 뭐 공통회의를 그렇죠. 이런 건 없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펀드에 펀딩이 되면은 그게 이제 뭐 국책 기관들, 국제금융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펀드하고 난 다음에 펀드를 결성을 하고 펀드 규약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은 주관사들이 알아서 가장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니까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직접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건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나요? 그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이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 22년하고 25년을 나눠놨어요. 22년은 우리 정부까지잖아요. 22년까지는 23조가 투자가 돼요. 그래서 38만 개 일자리를 생각을 하고 있고 25년까지 좀 더 멀리 봐서는 59조가 투자돼서 90만 개 일자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AI 인공지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지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 데이터를 숙달을 하고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냥 자료를 주면 인공지능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는 고양이다, 이건 강아지다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줘야 돼요. 라벨링이라고 이름표를 붙였는데 그런 건 사람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일부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게 인공지능이 가장 기초기 때문에 한 2,9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하는 데서 한 2만 8천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길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일자리가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이름표를 라벨이라고 하는데 라벨을 붙이는 사람, 라벨러 예를 들면 이름표를 붙이는 뭐 그런 일자리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4차 산업시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바라보던 어떤 기업이나 산업을 바라보던 시각으로는 이게 발전하기 어렵잖아요. 뭔가 좀 뛰어넘어야 되고 그래서
뭐 굉장히 또 기업 측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는 게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히 어떤 규제이고 또 정부 측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규제는 기업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제인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번엔 뉴딜을 하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규제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우리 정부 그다음에 대한상의와 같은 경제단체 실제 이제 경제단체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규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입법을 하는 국회 주로 이제 여당 이렇게 디지털 뉴딜 법제 TF를 만들어서 어떤 법들이 개정이 되고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이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하고 있어요. 샌드박스. 예, 샌드박스는 모래 상자잖아요. 네. 애들이 이렇게 모래 상자에서 놀면 넘어져도 안 다쳐요.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어요. 그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가 일부 있더라도 규제가 애매모호하더라도 기업들이 뭔가 서비스 상품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유예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예를 해주는 거 그걸 샌드박스라고 예, 말씀하신다. 예.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성과가 좋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 규제를 고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 그냥 이 플라스틱 카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핸드폰에 넣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샌드박스로 했어요. 그럼 운전면허증 가져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핸드폰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럼 뭐 교통경찰관이 보여달라고 그러면 핸드폰에서 보여주면 돼요. 네. 이런 걸 하고 샌드박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식으로 되려면은 자동차 관리법인가 이런 법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금년 6월 7일부터 했는데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이 법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들으니까 핸드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거기 안에 면허증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조심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드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제가 정말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월 3,000원 미만으로 사용하는데 2만 원이 채워질 때까지 몇 개월 동안 2월이 되나요? 일단 2만 원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 되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은 이게 뭐 한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도 2월은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님. 네, 알겠습니다. 사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합니다. 여론조사들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어갖고요. 근데 대답을 좀 해주세요.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는데 응답률이 5%다. 보통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거. 네, 1,000명이 5%라는 것인지 아니면 5%가 응답을 해서 응답한 사람이 그러면 50명인가라는 질문. 이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1,000명에서 10%는 100명이고 5%는 50명인데 설마 50명 안 하죠? 설마. 대통령기도 정당기도 발표하면 또 열세로 나타나는 정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10%라고 하면은 10,000명 조사해서 1,000명이 나온 거고 5%라고 하면 20,000명 조사해서 무진장 저희가 접촉을 해서 1,000명 어렵게 채우느라고. 추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1,000명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조사들은 500명도 조사가 있는데 그걸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보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된 답변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녁 시간 돼가지고 이제 찌개를 끓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찌개 제대로 맛을 보려면 다 마셔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잘 휘저은 다음에 고르게 이제 섞였다고 보고 한 숟가락 떠서 이제 맛을 보는 것이거든요. 같은 이제 원리로 전국의 어쨌든 연령이라든가 지역별 고르게 표집이 되게 하게 되면 전체 여론을 이제 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복이다. 갑자기 또 이게 김치찌개가 생각나네요. 생각이 딱 그게 다 나시고 우리. 배도장 아마 소맥을 섞어가지고 맛을. 이분들이 요즘은 절주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이번 주 당청 지지율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9월 4주차 주간 동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평가가 44.7%였고요. 부정평가가 51.5%였습니다. 긍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늘었습니다. 긍부정평가가 6.8%포인트 격차인데요. 1주 만에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3주 연속 50%대였고요. 긍정평가에서 진보층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한 반면에 네. 대구 경북 또 40대 무당층 가정주부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연령대에서 이제 7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4.8%포인트 빠졌고요. 60대도 좀 빠졌고 40대도 빠졌고요. 또 지지정당의 이념 성향별로는 무당층 잘 모르는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이제 없다라는 무당층과 이념 성향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 주중에 그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하루 전 중단이 됐죠. 이 부분은 70대에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갑자기 중단이 됐으니까 걱정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여야 통신비 때문에 여야가 이제 또 충돌이 있었는데 통신비가 16세, 34세 그리고 35세부터 64세까지는 지급이 안 되고 65세 이상 선별 지급이 되면서 그 사이에 끼인 연령대 뭐 40대라든지 50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장 제 주변에서도 뭐 작은 비용이지만 못 받는다고 좀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의 딜레마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2만 원 뭐 그거 주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지만 막상 안 주면 기분이죠. 사실. 또 기분. 부정적인 여론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민주당이 34.1 그리고 국민의힘이 28.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뭐 역시 독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선별 지원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오늘 무혐의로 이제 그 검찰에서 불기소 결론이 났는데 지난주까지는 여하튼 아들 논란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2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약세를 보였었고요. 국민의힘은 한 0.4%포인트 빠졌는데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개천절 집회라든지 뭐 그 등등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사이익을 보지 못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개요를 잠시 들으시고 가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 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지금 6401님께서 사실은 이 질문 처음에 저희가 드렸던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지난주에. 근데 질문 대답 감사드린다고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애청자분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사실 뭐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오늘 뭐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로 났는데 근데 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공무원 피격 사건. 자, 이것의 그 어떤 장청 지지율 영향 이런 거는 없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북한 이슈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결정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이슈가 이제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로 이제 경제 이슈 아니면 코로나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늘어났고 또 부정평가가 보수층에서 조금 더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거든요. 다분히 이제 북한 이슈로 인해서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더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20대들이 영향을 좀 받는데 20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경제 영향이죠. 취업이 힘들어지고 이 경제 여파가 길어지는 것인데 이게 이 20대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논란, 추미애 장관의 자녀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 발표가 됐지만 사실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이 검찰 수사의 무혐의 부분이 또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민심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북한 이슈도 20대를 일컬어서 이른바 뭐 신보수 세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북한 이슈와 관련된 것도 20대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20대 젊은 남성들이 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성향을 늘 보여왔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공무원 이제 북한에 의한 피살 사건 때문에 뭐 국방의 의무를 지는 세대인 20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냐라기보다는 이제 북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이제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남을 있을 때는 상당히 북한에 대한 이제 호감이라든가 또는 신뢰 높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급격하게 좀 불신이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보에 민감한 층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이제 북한 자체에 대한 북한은 정서적으로 이해하기 좀 싫어하는 20대에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도가 이제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그래서 영향을 뭐 안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공세를 강하게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북한과의 화해 협력 기조가 중요하다는 기류는 또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서 뭐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을 또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야당의 공세가 지금 당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안보에 민감한 층들 같은 경우 또 보수층을 결집한다거나 또 중도층에 그렇지만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뭐 추가적인 지지의 확장들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할 때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대 남성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좀 약간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와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이제 우리 뭐 국가의 주적이다라는 인식이 좀 많은데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무관심이었어요. 약간 그러면 좀 동떨어진 뭐 전혀 이질감 같은 거 이런 경향이 좀 더 많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20대라도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 조사가 대표님 21일부터 25일까지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게 24일이었어요. 네. 네. 지금 그러면 한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간지표를 보면은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23일 수요일부터 그 피살 사건이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23일 수요일, 24일 목요일 날 42.6%로 주중으로 봤을 땐 가장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47.6%였으니까 무려 5%포인트가 빠진 건데요. 금요일 날은 45.6%로 목요일 대비 3%포인트가량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가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0대는 뭐 여하튼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에 이어서 이 북한 문제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뭐 40대 또 30대에 비해서 20대는 확실히 부정평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곧 추석이잖아요. 물론 이제 자제를 하는 바람에 많이들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추석 되면 이게 모여서 우리가 추석 민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들 전망하시니 궁금해요. 추석 민심 어떻게 될까? 주로 추석에 만나게 되면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네.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 이야기도 할 텐데 이번의 경우에 이제 북한 변수가 부각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윤희웅 센터장과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자체가 아주 결정적이거나 뭐 치명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국민이 이 피격을 당하고 사망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이슈보다도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의 남북한 관계 이것과 계속 연결될 가능성은 높겠죠. 그래서 추석 밥상 무디에는 경제 이슈가 많이 오르겠지만 코로나도 물론이거니와 하지만 이 북한 이슈도 함께 이야기가 될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많이 이제 세대와 지역이 이제 혼합이 되니까 이제 뭐 여론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컸고 또 어르신들이 서울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더 잘 알아요. 정보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이 스마트폰이 이제 정보의 격차를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향은 이제 있고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 명절 여론 뭐 이런 것들 중요도는 뭐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명절 여론이 옛날 같지 않군요. 네. 뭐 저희 그 처갓집 얘기를 대표성은 떨어지는 말씀을 드리면은 장인어른과 처제가 아주 극한 대립을 몇 번 했다가 지금은 그냥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언성이 높아지면 이제 딱 중단을 합니다. 휴전을 하고 다음 설날 때 다시 얘기하자. 아 정말요? 설날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예전에 뭐 대판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민심의 용광로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이제는 과거만큼의 여론이 뒤섞이는 효과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시점상 뭐 9월 말에서 10월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여론의 변곡점의 기준은 또 그 역할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난주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호감도, 이 호감도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호감도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비호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조금씩 호전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한국갤럽이 3개월 전에 6월달에 하고 이번에 9월달 이제 마지막 주에 3개월 만에 했는데요. 민주당 호감도가 40%, 비호감도가 49%, 비호감도가 9% 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호감도가 25%였고요. 뭐 대략 한국갤럽에서 나타난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근데 비호감도가 60%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숫자지만 아무튼 3개월 전에 비하면 조금 비호감도가 떨어지고 호감도가 좀 올라갔다는 얘기죠. 한 대략 한 6월달 분위기는 어땠냐면 총선이 지나고 총선 불복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뭐 여전히 아직도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뭐 총선 선거가 조작됐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 후유증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김정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광주에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정강 정책도 바꾸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층을 좀 흡수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가령 뭐 청문회라든지 뭐 국회에서 뭐 피감기관들 막 소리 지르면서 윽박 지르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윤희숙 의원 등의 좀 정책을 갖고 얘기하는 그런 좀 품격이 과거에 비하면 좀 되살아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호감도가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갤럽 조사 개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 15%,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모습이 좀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뭐 크진 않아도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약간 좀 호감도가 좀 올라간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좀 알력이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 새로운 뭐 당명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색깔로 했습니다. 3색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공정경제 3법도 그렇고.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 그 안에서의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출로 위원장이 되거나 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이 중요할 거예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호감도를 높이고 계속해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틀어지게 되면은 그 효과가 이제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반발들을 어떻게 하면 다독거리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독주한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결국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념 그리고 정책 또 인물이 중요하거든요. 인물은 당장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념상으로는 호남 공들이기도 하고 또 중도 외연 확대도 한 효과가 있죠. 또 이제 정책은 뭐 기본소득 아직까지 간판 정책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노력들을 얼마만큼 내부 구성원들이 잘 도와주느냐 지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오늘 좀 모자라 갖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론도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지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와, 코로나19 사망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올 거란 생각 못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네, 27일 오후 5시 40분 기준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100만 202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제 9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넘어갔고요. 일별 사망자 규모가 올해 4월 17일에 8,513명으로 정점을 찍어서 그 이후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달 들어서 다시 5, 6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미국이 누적 사망자 20만 9,236명으로 세계 1위고요. 뒤를 이어서 브라질이 14만여 명, 인도가 9만여 명, 멕시코가 7만 6천여 명 등입니다. 지금 CNN은 코로나19 미국인 누적 사망자 20만 명이 미국이 최근에 치렀던 5대 전쟁, 베트남, 한국,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걸프전에서 발생한 전사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누적 사망자 401명. 이게 이제 27일 오후 5시 40분 기준인데 세계 215개 국가와 영역 가운데 78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3,317만 7,413명이에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상태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가 이제 겨울이 돌아오기 네네. 때문에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팀장은 세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사망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 아이고. 이런 우려를 지금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생각보다 이 효과 그 파급 효과라고 해야 네. 되나? 영향이 너무 커서 너무 커졌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나간 네.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의 공석을 굉장히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에이미 코니 바렛 제7 서킷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방 고법 판사 네. 공식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한 상태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독실한 가톨릭 신자고요. 낙태 반대론자로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고요.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 권리 등을 옹호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당장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방 대법원이 대선 직후인 11월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낙태 합법화를 가져왔던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데 이 지명자가 베럿 지명자가 앞장설까 여기에 관심이 또 쏠리고 서겠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요.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베럿 지명자의 청문회를 다음 달 12일 시작해서 22일에 승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CNN의 전망으로는 다음 달 29일까지는 인준 투표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10월 29일까지니까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 네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공화당이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29일 현재 시각으로 29일에 대선 1차 TV 토론이 열리기 때문에 이 베럿 후보자 인준 문제, 오바마 케어 같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TV 토론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보수계 대법관이었던 안토니 스칼리아가 네. 갑자기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가 2016년 2월이었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3월에 새로운 사람을 지명을 했는데 공화당에서 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대선이 있는 해기 네네.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된다 해서 네. 청문회도 열질 않았어요. 네. 지금 완전히 그냥 내가 먼저 그랬다는 거기도 바뀌었고 그때 해야 된다고 그때는 네. 언제고 그렇죠. 이제 아마도 이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분노의 결집을 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공화당은 또 공화당대로 결집을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최대 이슈가 지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텍사스주의 한 도시에서 수돗물에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나와요? 네, 이게 뇌 먹는 뭐예요? 아메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는 네네. 아메바가 종종 미국에서 지금 보고가 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이번에는 텍사스주에 있는 레이크 잭슨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26일에 수돗물이 뇌 먹는 아메바로 오염이 됐다면서 시 정부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6살 소년이 이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이 돼서 입원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수돗물을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11개 샘플 중에 3개에서 이 뇌 먹는 아메바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식수 때문에 지금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주민 2만 7천 명에게 지금 수돗물 사용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수돗물 사용이 재개될 때까지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생수를 네네.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뇌 먹는 아메바 감염이 드물긴 한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962년부터 2018년까지 감염된 사람이 모두 145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4명만 살았어요. 치사율이 97%입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그러면은 걸리면 거의 그렇죠. 사망하게 되는 아이고. 그런 아주 위중한 아이고. 건데요. 오염된 물에 주로 살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코를 통해서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파먹고 뇌를 붓게 해서 결국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게 하는 그런 아메바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호수나 강 등으로 물놀이를 하러 갈 때 가능한 따뜻한 담수를 피하고 만약에 따뜻한 물에서 놀게 된다면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아이고, 보건부는 얘기를 그게 하고 주의를 있는데 한다고 잘 되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언제 또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를 항상 또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때때로 보고가 되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유, 아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해외 소식 들어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장소, 이 장소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해상 완충구역으로 알려졌죠. 이 완충구역에서는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합의서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9.19 합의서 해상 완충구역.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NLL 이야기를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NLL 뭐 늘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그래도 좀 명확치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 북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네. 예, 그렇게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부르면 되고요. 그 북방 한계선은 그 우리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정확히는 1953년 8월 30일 날 만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사 분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군사 분계선을 육상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해상에서는 못 만들었어요. 아하. 이게 못 만들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쪽이 좀 더 해군력이 이렇게 더 이제 셌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 입장에서 이제 문제라고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엔사 입장에서는 우리 해군이 뭐 황해도까지 가는 게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유엔사는 이게 정전을 했는데 혹시나 다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상 분계선을 갖다가 만들진 못했지만은 한계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계선은 못 만들었지만 한계선은 만들자. 예,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 해군이 이제 황해도나 이렇게 좀 이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유엔사가 이렇게 한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클라크 이제 당시에 이제 유엔 사령관이 서해 쪽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해 쪽에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동해 쪽에도 이제 NL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LL 하면 보통 서해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서해 북방 한계선이 있으면 동해 북방 한계선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NLL은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개다. 네, 지금 보통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북한의 위협이 있다라든가 이곳이 이제 서해 북방 한계선입니다. 아무래도 섬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그쪽이 어장이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어장이죠. 네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꽃게라든가 꽃게. 예, 이런 것들이 서해 이제 그 NLL 근처의 어장에서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아하. 중요한 어장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근데 북한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네. 역사적으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지 오히려 않아요. 처음부터 예, 그랬던 건 아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넘어올까 봐. 그렇죠. 예, 처음에는 오히려 그 우리 해군이 이제 NLL을 넘어가는 것을 네네. 갖다가 우려했기 때문에 북한은 1960년대에는 NLL을 갖다 당연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넘어오지 말라. 예,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도 해군력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서 아하. 1973년에 처음 이걸 갖다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부인한 건 아니고요. 네. 인정했다, 부인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왜 왔다 갔다 해요? 뭐 근데 또 필요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84년에 우리 이제 서울의 수해가 아주 컸었죠. 네네. 예, 그때 북한에서 구호물자가 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그건 기억 안 나요. 예, 1984년에 오. 북한에서 이제 구호물자가 왔었습니다. 어허. 예, 근데 그때 그런 이제 물자를 갖다가 NLL 근처에서 줬죠. 네. 예, 그때 뭐 북한 쌀 같은 게 왔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 NLL을 그때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가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듭니다. 이때에도 이제 NLL은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러다 결정적으로 부인하게 된 사건이 1999년에 연평해전입니다. 연평해전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당시 그 연평해전을 통해서 우리하고 북한의 해군력의 차이가 이제 굉장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NLL을 부인하고 NLL 남쪽으로 네. 이제 소위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 서해 해양 경계선이라는 조선 서해 해양 경계선. 예, 그런 이제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해 5도만 제외하고 서해 호도 남쪽에다가 좀 당황스럽죠. 서해 5도가 우리가 이제 뭐 백령도, 연평도가 있잖아요. 그 남쪽에다가 경계선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게 1999년 9월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도 좀 미안했나 봐요. 그러면 섬에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2000년에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서해 5도에 들어가는 통항 방법에 관해서 이제 그 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서해 5도를 갖다가 들어가는 1해리의 폭의 그 아주 좁은 길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지도에 보면은 그걸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그어진 게 그것 그렇죠. 때문이군요. 서해 5도는 정전협정상 한국의 이제 거죠. 주권하에 있고 관할권하에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니까 그로부터 1해리의 이제 아주 좁은 폭의 그 선을 갖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그려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도 이제 뭐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이제 공무원이 이제 그 이제 피격이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색을 하고 있지요. 근데 북한이 갑자기 영해 침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어제 그제부터 맞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한은 이거죠. 서해 5도하고 1해리의 좁은 폭의 그 수로를 제외하고는 이게 북한의 영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색하는 것도 북한의 영해 침범이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1999년, 2000년에 주장했던 것이 맞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부터 또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는 NLL 그 아래서 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상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와 갖고 그려놓은 거기서만 수로죠. 수로인데 이제 그걸 갖다가 뭐 보통 이제 영어로는 코리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 코리더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수색하는 것조차 북한의 영해 침범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영해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뉴스를 갖다가 듣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해군이 상해도 앞에서 이게 수색을 하는 걸 막나?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 주장은 NLL 이남도 북한의 영해니 NLL 근처에서 수색하는 것도 영해 침범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제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물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처음부터 1953년부터 NLL을 인정을 안 했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때는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꾼 거죠. 근데 보통 국제법적으로 말을 바꾼 것을 갖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멋있는 말로 하면 금반언입니다. 금반언? 반대 말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 바꾼 것은 안 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금반언 원칙이 있는데요. 처음에 잘해야겠네요, 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차라리 여지를 남겨두거나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걸 둬야지 이게 아주 단언하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용어를 쓸 때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우리 핵실험 안 할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의무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NLL을 갖다 북한이 20년 이상을 인정을 하다가 이제 부인하다 또 다시 인정하다. 재밌는 것은 판문점 선언이 2년 전에 있었죠. 2018년. 거기도 NLL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이요? 그 판문점 선언 단어를 보게 되면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평화 수역을 만들자고 나옵니다. 맞아요. 북방 한계선의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단어만 써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만약에 북한이 인정하고 싫었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뭐 서해 5도 근처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북방 한계선이라는 단어가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방 한계선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래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뭐 이런 수색 과정에서 이런 네. 것이 이제 뭐 이런 과정에서 괜히 또 이제 뭐랄까요? 그 지금 지난주 말만 해도 북한이 약간 저자세를 보였죠. 네네. 그러다가 이 수색 과정에서 또 이런 말 안 하면은 북한이 계속 저자세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약간 또 고자세로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뭐 이 문제는 뭐 북한이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죠. 특별히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 이게 피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총을 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론과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사실은 북한이 자신의 행동을 갖다가 변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에 이제 그 완충구역 설정한다고 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북한의 이제 북한으로부터 우리 쪽까지 해서 이제 그 세로로 한 80km의 이제 아주 완충구역은 뭐 NLL을 포함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황해도부터 우리 쪽 뭐 덕적도까지 해서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이제 군사합의 때 했던 이야기는 뭐 해안포라든가 이런 이제 포사격 뭐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그 군사합의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군사훈련, 적대행위하고 관련이 있는데 민간인에게 총을 쏜 것은 적대행위라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인권 침해입니다. 그게 국제법적 아니면은 해상 조난자죠. 여하튼 이유 불문하고 해상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의무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완충구역에서 총을 쏜 것으로가 되면은 이건 서로 간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상 이제 함포를 쐈다라든가 이런 문제라면은 이 군사합의서의 해상 완충구역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이 총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은 이제 국제법에서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별히 조난이기 때문에 해상 조난자의 뭐 수색 구조 의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논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사합의서 위반이다 아니다 뭐 이 얘기를 할 게 아닌 그 거예요. 프레임이 아니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면은 최근에 남북이 한 합의서로 가면은 사실 판문점 선언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는 분명히 우리 이제 아직 못 만들었지만 서해 평화 수역을 만들자라고 했죠. 예, 서해 평화 수역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군사적으로 어떤 충돌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뭐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로 활동 보장하고요. 근데 어로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인권이죠.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해 평화 수역에서 총을 쐈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평화 수역이라는 게 저희 군사적 충돌 없어야죠. 그 다음에 안전한 어로가 보장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거기서 사상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뭐랄까 이거 좀 시신이라도 수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침범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경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NLL까지는 우리 관할권 안에 있기 때문에 NLL 이제 이남에서의 수색은 뭐 우리의 뭐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다. 뭐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지금 뭐 시신이나 어떤 그 이제 유류품을 갖다가 수습하는 것은 당연히 인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는 뭐 수색을 멈출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왜 우리는 뭐 충분히 뭐 이거는 뭐 국제사회에서도 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 뭐 해군 해경이 뭐 NLL을 갖다가 이제 그 넘어가서 이북에서 뭘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 논리가 뭐 국제사회 뭐 이념과 국가의 차이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완충구역 9.19 합의 NLL에 대해서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